힐링은 알아차림입니다. 몸과 마음의 신호를 들을 때 힐링이 시작됩니다. 힐링은 이완입니다. 좋은 음식, 쾌적한 시설에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힐링은 힐빙클럽입니다. 마트 가듯 가볍게 갈 수 있는 가까운 힐링. 양평 힐빙클럽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건 힐링비닷컴으로 방문하시거나 검색창에 힐빙클럽을 쳐보세요. 16개 경찰서에 공식 공급하는 검증된 특허 상품 아마스 폴워치. 긴급 상황에 아마스 폴워치를 스마트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가족, 친구 혹은 경찰에게 긴급 문자와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필수품 아마스 폴워치를 지금 딴지마켓에서 은하계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중세 장인들의 무드지를 그대로 재현한 황야의 1위. 오파코 가죽 제품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빈티지 샤첼백과 다이어리, 노트 커버, 그리고 아이패드 커버까지 신뢰하기 힘든 가죽 제품. 이제 딴지마켓에서 검증된 상품을 은하계 최저가로 구입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KFC 제8회 시작하겠습니다. 2주간의 휴식을 끝내고 김보엽 기자가 머리에 상당량의 젤을 바르고 다시 출연했습니다. 김보엽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떨기 기자, 송채경화 기자, 나날이 이뻐진다고 하는 댓글을 본인이 직접 달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저희가 벌써 몇 주째 세월호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짧게 다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왜냐하면 이제 곧 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해드릴 뉴스가 있어서 짧게 전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실 내용은 토론회가 있었어요. 정몽준 의원이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그 전에 3자의 토론회가 언론에 공개는 됐는데 그게 보도를 생중계는 아니었고요. 아니었죠. 네. 네. 생중계는 되지 않은 채 있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절묘한 장면이 있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갈등을 조장했던 분입니다. 지하철 역사상 초유의 일인 이번의 사고는 잘못된 인사 배정과 원칙 없는 정략적 인사가 원인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시장으로 남겠다 공언하신 대로 제대로 한 일 정말 없습니다. 특히 안전에 관한 한 정말 안 하셨습니다. 그냥 뭐가 잘못됐던 거야?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어부연합에서 난입했느냐? 아니에요. 이분이 사회자였습니다. 자, 이분이 사회를 보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송채경화 기자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정책 패널이 9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후보한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김황식 후보한테 이제 질문이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보던 홍성걸 교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질문을 안 받은 정몽준, 그다음에 이해운 후보한테 말을 많이 안 했으니 마지막으로 2분씩 발언 기회를 더 주겠다. 김황식 후보는 말을 많이 했으니까 됐고 2명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황식 후보 쪽 그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는 이성헌 전 산나라당 의원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 왜 우리 후보만 2분을 안 주냐 이렇게 막 따졌고, 그 옆에 있었던 이제
김황식 후보 지지자들도 이거 엉터리다, 이거 정신 나갔다 사회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홍성걸 교수가 참다가 참다 일어나서 이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후보자를 어떻게 만들겠냐 이러면서 엉터리라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 막 이러면서 이제 뛰쳐나간 거죠. 토론을 하다가 토론자끼리 싸우는 건 봤어도 사회자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네. 저는 그 장면도 인상적이던데요. 좀 느닷없다 싶었는데 후보가 되신 정몽준 후보가 수락연설을 하면서 갑자기 아들 얘기를 하면서 울잖아요. 네. 요즘 좋은 안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안약은 어떤 감정도 유발시키지 않는가. 반성을 해야지. 그 반성, 참회의 눈물이었던 건가요? 네. 요 뉴스 어차피 이제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그리고 정몽준 후보 이제 큰 싸움 시작됐으니까 이 뉴스는 저희가 앞으로 쭉 팔로우 하겠는데 그게 결정되기 직전에 토론회에서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네. 이야기. 그리고 또 취재하신 게 요즘 송채경 기자가 취재력이 무섭습니다. 네. 일단 네. 저 무서운 거 꺼내봐요. 네, 이거는 뭐 취재라기보다는 그냥 요새 막말이 많아서 네, 어떤 막말이 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KBS, MBC 간부들이 이제 막말을 한 게 있었어요. 그 예전에 이거는 꽤 된 얘기인데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뭐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와 세월호 침몰 희생자 숫자를 비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고 사표를 냈고, 그다음에 MBC 김장겸 보도국장도 이제 4월 25일 편집회의에서 이제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두고 완전 깡패다, 유족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문매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MBC 박상우 보도국 전국 부장 이분도 이제 8일에 KBS 간부들이 이제 분향소 갔다가 유족들한테 이제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하러 거길 가냐, 그런 놈들은 조문해줄 필요가 없다, 관심을 가져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놈들은,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MBC 노조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유가족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막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또 뭐 교수님의 발언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익대 김호월 교수 네. 발언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 교수가 지난 9일 박 대통령과 이제 면담을 요구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 청와대에 가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세월호 주인이냐, 왜 유가족은 청와대에 가서 시위를 하냐 이러면서 유가족이 무슨 벼슬을 딴 것처럼 생 난리를 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가족에 대해서 이래서 미개인이란 욕을 먹는 거다 그러면서 예의도 없는 짐승들에게 무슨 지원을 하냐 이렇게 막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김호월 교수는 결국 어제 사표를 내고 이제 학교를 그만뒀고요. 그다음에 네티즌 수사대가 발견한 게 하나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요즘 네티즌 수사대가 제일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에서 보도된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 네티즌 수사대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김호월 교수가 트위터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제 막 파헤쳐 보다가 그 같은 아이디를 쓰는 트위터 계정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계정 이름은 진리와 자유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인데, 한 1만 건이 넘는 트위터 그 트윗을 올린 게 여기서 나와 있었고, 그 내용은 굉장히 예전에 뭐 그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때 트윗 활동 그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현재 지워진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 네티즌 수사대 이분들이 그거를 저장을 해서 PDF 파일로 모아놓은 건 아직까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분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 시발단과의 워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네. 그래서 혹시 이 교수와 과거 이제 국정원 그 댓글 사건이나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분석은 또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죠. 네. 네티즌 수사대가 제일 무섭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보면 역시 댓글 관제센터를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댓글 관제센터를 열어서 이 포탈의 댓글을 통해서 여론이 침몰할 때 우리 민간 알바사들이 순조해가지고 여론을 군안하는 그런 댓글 관제센터를 제가 곧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할 일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왜냐면 우린 다 휴대폰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3회에서 여론 침몰 중.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게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알바들한테 엄청난 댓글들을 먹이는 거죠, 막.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돈을 써야 되지만, 저희는 하루에 한 30초 정도만 투자하면, 제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끝내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많은 자원봉사 부탁드립니다. MBC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김장겸 국장이 현재 뉴스데스크를 좀 망친 분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보시면 어느 날 MBC 뉴스에 우리로 치면 일면 톱 헤드라인 뉴스로 동물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 뉴스데스크를 동물의 왕국으로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십니다. 이번에 또 협찬 광고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마스 폴 워치라는 거네요. 이게 그 NFC라고 교통카드에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래요. 그것과 스마트폰이 만나서 위급 상황을 가장 빨리 쉽게 전송할 수 있는 특허 등록 상품이랍니다. 그 장치를 스마트폰에 딱 대기만 하면 경찰이면 경찰, 집에 어른이면 어른, 친구면 친구.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위치 정보가 바로 전송이 되는 거죠. 저 이거 있어요. 전화를 하거나 119 전화하는 게 아니라 뭣을 갖다 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힐링클럽인데요. 일단은 김어준의 KFC 청취자 30명에게 무료 체험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료는 좋은 거예요. 네. 제가 가고 싶네요. 뭐 어떤 컨셉이냐면은 뭐 힐링이 뭐 별거냐, 잘 먹고 잘 쉬면 장땡이다 이런 철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무조건 맛있는 거 먹고 편히 쉬는 거가 컨셉이라고 하네요. 경기도 양평에 있고요. 회사 여지도 이거는 슬리핑이다, 슬리핑. 우리 좀 바쁜 일 끝나고 단체로 한번 이용. 좋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KFC 의리의 협찬사인 웅진 지식하우스가 제공하는 바른 마음이란 책이고, 책 저자가 조너선 하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테드 강연을 한 게 엄청난 인기를 모아가지고 조회수 30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강의를 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 18분짜리 동영상을 보면 되지 왜 책을 사야 돼? 그걸로 소화가 안 되는 도움되는 얘기를 해. 도움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오늘도 세월호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밝혀져야 할 것이 많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세월호 관련 사건은 크게 3개의 레이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나눴던 침몰 전에 해경과 선원 혹은 선사의 결탁 의혹, 그러니까 침몰 이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주된 원인은 거기 있지 않겠는가. 첫 번째 레이어가 하나 있고, 침몰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또 특정 기업과 해경의 누군가 혹은 어떤 세력과의 결탁, 두 번째 레이어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모든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이유, 어떤 정부가 도대체 대처 수습을 어떻게 한 건지, 이 3가지 레이어가 있고 그 3가지 레이어를 지금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레이어에 해당되는 침몰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두 번째까지.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 거짓말들입니다. 어떤 거짓말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 침몰 이전을 봅시다.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세계 최초로 주장해서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던 게, 진도 VTS 교시는 처음에는 편집에 의혹이 있다고 했다가 지난 시간부터는 제가 이건 99.9%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결정적으로 들었던 것이, 이게 이제 관제센터, 관제사 앞에 테이블 앞에 있는 기계인데 전화기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VHF 텔레폰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잡음이 있을 수 없는 이유를 이 기계에서 무선 송수신 장치까지만 가서 거기서 옥수단자
소리가 나오는 단자를 뽑아서 녹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중으로 안 날아갔다는 거예요. 아직 전파가 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파 혼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해외의 다른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걸 참조해 보니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다. 최소한 이거는 무선이 되기 이전에 어딘가에서 녹음을 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선 혼선을 주장할 수 없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백업하는 오늘 증언과 증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설명드린 건 이렇게 소리가 나가서 가운데 있는 전용선을 타고 요 기계까지 가고 요 기계에서 다시 돌아와서 저장이 된다. 소위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는다. 이 기계에서 그냥 저장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기록 장치에 저장된다고. 이건 실제 관제센터에서 이용되는 기록 장치라고. 그런데 모 관제사 분과 어렵게 통화가 됐어요. 요즘 관제사들하고 통화하기 굉장히 어렵고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채널 혼선이 된 게 아니냐. 채널 혼선에 주장을 했어요. 처음에 진도관제센터에서. 그래서 이분이 관제사로부터 직접 들은 건 처음입니다. 채널 혼선이 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도는 두세 선박이 동시에 눌러가지고 그렇게 잡음이 섞여 들어온 게 아니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에요. 진도는. 그럼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글쎄요. 그거는 진도에 여쭤보셔야겠죠. 이분의 이야기는 채널이 혼선돼서 그런 잡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다. 자기는 무슨 경우인지는 모른다. 이분 입으로 직접 조작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당신이 얘기한 거는 그럼 깨끗하게 녹음이 되냐? 관제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진도센터에서 말하는 게 대부분 엄청나게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잡음이 심했잖아요. 그 관제사의 목소리는 그럼 깨끗하게 녹음이 되냐? 했더니 이분 이야기가 제가 얘기할 때는 제 건 녹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럼 관제센터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깨끗하게 녹음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관제실에서 얘기할 때는 뭐 잡음이 섞일 일이나 중간에 장애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렇지만 이건 관제사의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모 VTS 시설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저장되는지는 관제사는 몰라요. 기술적인 건. 그건 이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설비 담당이 알겠죠. 설비 담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렵게 연결돼서. 녹음을 어디서 이렇게 빼느냐, 음성신호를. 그게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관제사가 이렇게 전화기처럼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예. 전화기처럼 이렇게 귀에 대면 수화기처럼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장비거든요. 거기서 음성 신호를 빼요. 관제사가 사용하는 그 장비 자체에서 저장 장치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전화기에서 그냥 뺀다는 겁니다. 이 소리가 심지어는 무선 송수신 장치까지 가지도 않고 관제사가 말하는 그 전화기에서 그냥 소리를 뺀대요. 관제사의 목소리는 이건 공중으로 날아가서 중간에 녹음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무선 혼선 혹은 뭐 잡음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기술적인 이야기죠. 음성 소스가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텔레폰에서 그냥 빼요. 이 소리는 날아가기 전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길 수 있는 잡음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너무 가까워서 하울링 삑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방에 울려서 에코가 난다든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죠. 혹은 생활 잡음, 종이를 넘긴다든가. 근데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치거리는 소리. 지난주에 방송한 거 보면 제주 거는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작됐다는 겁니다. 99.9% 조작됐다. 여기서 직접 녹음한다는 겁니다. 그냥. 다만 이 장치에 바로 녹음기가 붙어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소리를 뽑아서 아까 보여드린 저장 장치에 저장을 시킨다는 거죠.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음성에 대해서 일부러 노이즈를 넣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시끄럽게 한 이유는 뭐죠, 그러면? 그거는 해경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조작을 한 거는 잘라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할 거면 글쎄요, 굳이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 이유가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교신이 힘들었다. 뭐 혹은 뭐 관제하기 쉽지 않았다 그날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그때까지만 해도 초반이잖아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밝혀지기 전. 그러니 가능하면 그게 어떤 소리인지 잘 모르게 해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관제하고 있었고 혹여 중간에 추가적으로 실수가 발견되더라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하려고 한 게 아닐까. 아니면은 그 정도 추정. 그런 노이즈가 있으면 그걸 잘라서 편집할 때 그게 좀 티가 덜 안 난다거나 약간 이런. 그럴 수도 있겠죠. 앞뒤에 뭔가 지워버린 것들을 덮는다든지 그걸로. 그건 그야말로 그 편집한 그 누군가의 의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편집한 사람이 이 관제센터에 소리가 녹음되는 원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음성을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거의 못 알아들을 줄. 그러면은 그 음성과 나중에 5일인가 있다가 공개한 기록, 교신 기록, 그거 두 개는 일치하나요? 그거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거 맞췄겠죠. 해경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기하게 조정을 할 아니, 못 알아듣는데 일치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조정하기 전에 받아쓰기 했겠죠. 자, 첫 번째 거짓말은 그러니까 진도 VTS와 세월호의 교신 관련 해경 발표들은 대부분이라는 토를 달긴 했습니다.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있어서 거짓말이다. 그 내용은 조작됐다. 또 하나의 질문. 지금 애초에는 검경 합동 수사를 하다가 검찰이 진도 VTS 한번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가져가는 건데 기록된 내용 그게 나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바보도 아니고 그런 녹음 파일이 무슨 대단한 파일이 아니라 그냥 녹음 파일이에요. 음성 파일. 그죠? 그리고 거기 저장되어 있는 거고 디지털 파일이고 그러면 공개할 때 고쳤으면 거기 담겨 있는 것도 고쳐져 있겠죠. 해경은 조작하려는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편집과 조작을 했을 수 있지만 검찰이 거기에 동조해 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있는 그대로를 발표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선까지 손을 볼 것인가 이건 그 다음부터 정치적 판단이 되겠죠. 검찰이 아니라 정부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까. 정정합니다. AIS는 자동 항법 장치가 아니라 자동 식별 장치입니다. 자, 두 번째 자동 항법 장치. 제가 이거는 또 세계 최초로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앞뒤가 안 맞는데 잘 이해가 안 갔던 가장 큰 덩어리 중에 하나가 이 자동 항법 장치입니다. 자동 항법 장치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 있죠? 원래는 똑같아요. 다만 그 화면에 내 차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차들도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배는 도로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배를 갑자기 회전을 하기 힘들잖아요. 내 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배들 위치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GPS 정보 받아서 우리 차의 내비게이션 속도 위치 뜨듯이 똑같이 속도 위치가 표시가 되고 다만 내 것뿐만 아니라 상대 배들도 다 나와요. 주변에. 그래서 이걸 보면 세월호가 혹은 주변의 모든 배들이 언제 어떤 속도로 어떤 항로로 달렸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AIS 자동 항법 장치 소위 배가 갔던 길 항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발표들을 합니다. 첫날 16일 날 오전 해수부에서는 자기들한테 세월호 AIS 정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오후에 복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5도로 급 변침했다. 그러니까 핸들을 확 틀었다 이거죠. 끝까지. 그러면서 복구는 했지만 3분 36초간의 구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1일 날 해수부가 다시 전체를 복구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변침 시작 전부터 36초간은 없다.
그러니까 16일과 21일의 차이는 16일은 확 꺾었다고 그런 거고요. 21일에는 꺾긴 꺾었는데 완만하게 꺾었다고 이제 발표합니다. 전체 구간을 복구했다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초 구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다가 24일 날 이런 AIC 정보가 다 모이는 대전에 있는 전산센터에서 DB 이상이 발견됐다. 그러다가 25일 날 진도관대센터에서 아니다. AIC 정보가 다 있다. 자, 이렇게 AIS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이런 보도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1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복구했다고 한 항적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이렇게. 기억나죠? 그래서 급변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에 헬스부가 완전 복구라며 얘기한 거는 이게 이렇게 꺾인 게 아니라 이렇게 정상적인 궤적을 걸었다고 발표해요. 자, AIS 항법 장치는 작은 건 이렇게 생겼어요. 작은 배는 이런 게 달렸고요. 큰 배는 이따만한 게 달렸습니다. 주변에 자기 배 주변에 어떤 배들이 이제 다 보이죠. 그런 장치예요. 그리고 여기서 배들이 각각 자기 정보를 막 날려줍니다. 실시간으로 날려준 정보는 중개소, 우리나라에도 42개의 중개소가 있대요. 중개소 또는 관제센터를 통해서 중앙센터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안에 있는 모든 배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 중앙센터에서는, 해수부에서는. 세월호도 당연히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 중앙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해수부가 딱 보면, 아, 세월호가 몇 시에 어떻게 돌았구나, 속도가 어땠구나, 이게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날 16일 날 오전 해수부 종합상황실을 마침 채널A가 사고 나자마자 달려가서 찍었어요. 이렇게 사안이 헷갈릴 때는 무조건 첫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조작이나 은폐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해수부 관계자도 작동이 안 됐는지 우리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릅니다. 일단 없어요. 첫날 오전에. 그리고 그게 대전에 있는 정부 통합센터에도 입력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유는 모른대요. 분석이 안 된다. 왜 안 하는지. 하여튼 없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AIS는 꺼지지 않습니다. 일부러 끄지 않는 한. 배 전원이 완전히 나가거나 배 전원이 일시적으로 나가도 비상 배터리가 돌아간대요. 왜냐면 이게 배가 조난을 나갔을 때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꺼지면 안 되잖아요. 일부러 꺼지지 않으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왜 입력이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입력이 안 된 거예요. 첫날. 그리고 그때 세월호의 AIS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던 유일한 배가 있습니다. 그게 우연히도 둘라 에이스예요. 구조하러 근처에 대기하던 유조선. 배죠. 예. 네. 언론에 몇 번 인터뷰를 했던 그 둘라 에이스. 이 배가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해경이 구조하러 가면서 찍은 영상인데 가깝죠. 그리고 둘라 에이스 선장은 그러니까 첫날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이분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AIS 꺼져 있었다고. 이 배는 AIS가 꺼져 있는 상태더라고. 세월호인지 몰랐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꺼져 있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꺼진 거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안 껐으면 꺼질 이유가 없다. 고장도 안 난다. 그리고 하필 전원이 그때 꺼졌다는 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끈 게 아닐까. 이런 추정도 합니다. 근데 이분도 역시 단정을 못하죠. 상황을 모르니까. 여기서 분명한 건 꺼졌어요. 꺼졌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유조선 둘라에이스 호에도 안 떴어요. 그러니까 앞뒤는 맞죠? 대전에도 안 뜨고 옆에 있던 세월호에도 안 뜬 거예요. 아니 둘라에이스. 네.
네, 둘라 에이스에도. 예리한데요? 안 뜬 겁니다. 그리고 교신록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세월호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AIS를 볼 수 없는데 본선 손수에 있는 빨간 탱커 선명이 뭡니까? 이게 둘라 에이스입니다. 그게 유조선 탱커거든요. 세월호의 항해사도 본인 입으로 말합니다. AIS 꺼졌다고. 이게 일부러 꺼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단정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건 꺼졌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대전 센터에도 안 날아가고 그리고 둘라 AIS에도 안 뜨고 본인도 자기 AIS가 꺼졌기 때문에 빨간 탱커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없어요. 다. 그 특정 시간대는 없는데 그래서 16일 날 오후 해수부에서는 이렇게 꺾였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그래서 자빠졌다. 우리가 본 화면이죠. 이런 선박 사고가 나면 해수부에서 사고 조사하러 해양안전심판원이라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5명을 급파했어. 당일날 바로. 이분이 이틀 있다가 인터뷰를 합니다. 급선회를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급선회, 급변침이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들. 그 사건을 조사한 심판원도.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21일 날 복구를 했더니 이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36초는 없다고 그래요.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이게 해수부가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뭐라고 하냐면 전탄은 아니다. 전탄은 아니라는 얘기는 핸들을 끝까지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을 끝까지 돌렸다면 사람의 실수죠. 그런데 이때 발표는 이 항적 복구된 걸 보니 핸들을 완전히 꺾지는 않았다. 조금 꺾었는데 뭐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뭔가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사람의 잘못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일 날 역으로 돌아오는 거죠. 24일 날 해양수산부에서 DB 시스템 이상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이 DB는 뭐냐면 AIS 정보, 세월호를 포함한 국내 연안 모든 선박에 AIS 정보가 담겨있는 DB인데 이게 이상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복구를 했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이상했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게 무슨 뉴스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25일 날 진도에서 모든 항적이 다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 날. 제가 가진 가장 중대한 의문이 이거였어요. 아니 진도 VTS는 어떻게 세월호의 모든 항적이 존재할 수가 있죠? 세월호의 항적이 거기 기록되려면 세월호의 AIS 기계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인공위성으로부터 뭘 수신하든 말든 자기들이 걸 쏘든 말든 하죠. 꺼져 있잖아. 꺼져 있는데 진도에는 어떻게 다 있냐고. 아무도 쏘지 않았는데. 꼼꼼하게 뉴스를 다시 따져다 보니 특히 둘라 에이스의 존재 때문에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봤던 둘라 에이스의 존재 때문에 그게 꺼졌다는 게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진도 VTS는 이게 다 있냐고. 근데 그러면 진도 VTS가 그때 밝힌 게 그러니까 두 번째 36초간 그것까지 다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진도 VTS는 언론 기사를 찾아보시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령이 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AIS 항적을 나중에 고칠 수 있냐? 쏜 사람이 없는데 받았다고 발표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9일 있다가. 서로 그게 다 있는 게 팩트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처음에 변침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 다 있는데 변침 아니냐고 왜 말 안 했냐고.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이 AIS 항적이라는 게 사후에 수정이 가능한 건가 물어봤어요. 이걸 만드는 업체, 관리하는 업체. 그런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AIS 항적은 수정을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 그렇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다. 에서부터 아니 디지털 데이터인데 가능을 하겠지.
당연하죠. 디지털 데이터이니까. GPS 정보, 항적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텍스트 정보란 말이죠. 가능할 수 있겠지. 또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 실시간으로 날라오는데 근데 그분은 질문을 잘 이해 못했어. 사후에 수정 가능하냐. 여하간 결론적으로 가능을 하다는 겁니다. 했다는 주장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을 하다. 디지털 정보 중에 수정이 불가능한 디지털 정보는 없다. 라고 누군가 얘기하던데 가능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중개소도 고쳐야 되고요. VTS 진도의 것도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센터의 것도 고쳐야 되고요. 근데 중앙센터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몇 번. 그쵸? 그런 의혹을 가질만 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가설을 세워보자고요. 수정이 됐다. 만약에. 그럼 이유가 뭐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선사 측에 과실을 주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헬스베의 워딩은 전타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3등 항해사 하루밖에 안 된 초보 실수 이런 얘기 막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항적도 상으로 보자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도는 거예요. 수정이 됐다면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선사 배 주인 쪽이에요. 그래서 혹시 궁금했어요. 그때 그 배가 넘어가고 이런 와중에 선사가 자신들의 과실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쳐다봤더니 침몰 중에 이거는 9시 반 침몰이 막 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 중에 이미 전화를 합니다. 선사에서. 그래서 화물 양을 줄이라고 전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다 잡혔어요. 9시 반에. 그러니까 당시 이 선사 입장에서는 이 배가 만약에 가라앉는다. 그러면 그로 인한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두 번째 거짓말은 세월호가 그 항적을 완전 복구됐다 하는 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논리적인 정황 말고 이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말할 다른 증거물이 없어요. 분명히 쏘지 않았으니 없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상한 정황도 있는데 그래서 조작됐다고 단언하고 싶은데 조작됐다고 단언할 다른 증거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일 수 있다 라고까지만 말하는데 그런 가설을 전제로 두고 얘기를 해보면 그때 당시 이 항해사와 선사와 계속 전화를 한 거죠. 그건 보도에 나왔죠. 그리고 선사도 항해사도 자신들의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당시엔 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자, 세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 선장 선원인 줄 알고 구출했다. 팬티의 미스테리 편에서 얘기했습니다. 알고 구출했다라고. 여기는 선수 조타실이고 조타실은 일반 승객이 없다. 그죠? 그러므로 알고 구출했고 그리고 자신이 선장 혹은 선원임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다가 다급하게 나온 거다 이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조타실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배가 처음으로 구조정 1, 2, 3 구조정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세월호에 갖다 대고 구한 게 선원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 보트를 처음에 내리잖아요. 그죠? 보트를 내리고 구한 사람 누군가 궁금해졌어요, 전. 맨 처음에. 보트는 망설임 없이 딱 일로 달려갑니다, 처음부터. 해경이 공개한 거예요. 이렇게 끊어서 공개를 했어요, 다. 여기서 5사람을 구출합니다. 이게 첫 구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출해서 배로 데려오죠.
사람들의 옷을 잘 보시면 이게 기관사복입니다. 이 5분은 기관사복이에요. 선원들. 해경이 이런 걸 나중에 자기들이 일 열심히 했다고 공개하지 않았으면 다 몰랐을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선원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선원인 줄 알고 정확하게 가서 구출했고요. 그리고 배를 처음에 댔던 것도 선장 항해사가 있는 조타실인 줄 알고 처음부터 간 겁니다. 알고 구출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탈출 방송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막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KBS가 해경을 변호해주는 뉴스입니다. 이 해경 123 구조정에 달린 이 스피커가 99년 스피커고 그 용량이 데시벨이 어때서 거리가 얼마였는데 그래서 설사 방송을 했다 하더라도 안에서 안 들렸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방송을 KBS가 합니다. 해경이 방송을 했을 수도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지금까지 동영상 자기들 다 공개했듯이 방송하는 거 동영상 공개하면 돼. 그게 왜 하나도 없냐고. 저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했다고 칩시다. 했다고 4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최소한 2번은 더 방송했어야 합니다. 어떻게? 아무도 탈출하지 않잖아. 4번 했는데 배를 이렇게 가까이 댔잖아요. 가까이 가서 하면 되잖아. 안 들리면 70m 떨어져서 했는데 안 들렸다고 하면 정말로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방송을 해도 아무도 안 나온다는 생각에 그게 다급했으면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방송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배 대고. 그죠? 안 했어요. 이때. 2번째. 해경은 자기들이 미끄러워서 선내로 진입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선내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들 공개한 것 중에 이거를 잘 보세요. 올라갑니다. 조타실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끊겨서 그 다음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정말로 방송이 다급했고 모두 다 뛰어나가라고 하는 게 다급했으면 여기 들어가서 방송하면 되는 겁니다. 최소한 2번은 더 했었어야 한다니까. 결정적으로 방송을 했다는 자기들이 녹화한 영상도 하나도 없지만 녹화하기 전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나왔다고 쳐요. 이때까지만 해도 밖에 뛰어내는 사람 이거밖에 없어요. 난간에 있다가 뛰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잖아요. 누군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뒤에 영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서 여기가 조타실란 말이죠. 여기서 방송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도 방송을 안 했으니까 생존한 중에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그걸 들었으면 다 튀어나왔을 텐데 아무도 안 튀어나왔겠죠. 안 했단 말이지. 최소한 2번 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첫 구조종, 123 구조종의 가장 우선순위 임무는 승객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 승객을 구조 전혀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임무, 첫 번째로 부여받은 임무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첫 임무는 아마도 선장과 선원을 구출해서 빨리 데리고 와라. 실제로 가장 먼저 돌아옵니다, 이 배가. 11시에 돌아와요. 팽목항으로. 승객 구조를 위해서 거기 갔다고 그랬지만 그건 아니었다. 난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게. 그럼 이유가 뭐냐? 선사 측에 혹은 항해사 측에 과실이 숨길 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빨리 데려와야 했다고 칩시다. 먼저 선장 선원부터 데려와서 뭔가 입을 맞춰야 됐어야 하는 게 있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그런 기회와 시간이 있었나? 따져보게 됐어요. 11시에 도착을 하고 선장은 그날 2시부터 사라져서 8시간 반 동안 없어집니다. 밤 10시가 돼가지고 목포 해경에 나타나죠. 그리고 선원들은 다 같은 모텔에 투숙해요. 원래 피의자들은 같은 데 안 넣거든요. 말 맞출까봐.
그날 같은 모텔에 투숙합니다. 기회는 있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장은 그 다음날 저녁에 어떤 해경 아파트에 가서 14시간 동안 묵습니다. 그리고 그 선장이 묵었던 아파트 CCTV는 2시간 동안 삭제되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그걸 지시한 간부는 누군지 몰라요. 아직도. 그러면 입을 맞출 기회를 줬는데 입을 맞췄냐 이거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4월 23일 날 선장 측의 강모 변호사가 한 번 인터뷰를 합니다. CBS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계속해요. 왜 제주와 먼저 교신했냐고. 진도가 가까운데. 제주는 80km고 떨어져 있고 진도는 20km고 어차피 해경에 출동할 거면 진도에 오는 게 훨씬 빠른데 누구나 가졌던 의문점. 그랬더니 선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강모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타실 안에 2대의 교신기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교신기는 처음부터 진도에 맞춰놓고 왼쪽에 있는 거는 제주에 맞춰놨다는 거예요. 근데 배가 기울었잖아요. 배가 30도쪽 기운 상태가 되니까 왼쪽이 아래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위쪽에 있잖아요. 경사가 져서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 맞춰져 있는 아래쪽 거를 교신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면 아마 이 변호사 분이 VTS 무전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나 봐요. 이 얘기를 그냥 듣고 방송에서 그대로 전하는 거 보니까. 왜냐면 이 무전기는 채널을 바꿀 수 있어요. 제주도에 맞춰져 있으니까 제주도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걸 제주도에 맞춰져 있었다. 예를 들어서 돌리면 되잖아. 진도로. 1초도 안 걸려. 그러면 80km 넘어서 달려오는 게 아니라 20km 가까이 다가오는데 왜 안 들려 이걸? 이건 해명이 안 되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이런 인터뷰를 한 번 하고 사라집니다. 저분이 실제로 아직도 변호를 하고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나중에 제가 들은 걸로는 개인적 호기심에 가서 변호인처럼 행위를 했다. 검찰 쪽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 측의 변호사라며 나와서 했던 유일한 인터뷰예요. 유일한 인터뷰고 이 인터뷰는 사실 CBS 측에서도 선장 쪽의 일방적인 변명이라고 또 초반이잖아요. 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포탈에 크게 뿌리지도 않았어요. 뒤지다 보니까 나왔는데 저는 이게 거꾸로 입을 맞춘 정황이라고 봅니다. 왜? 자, 이 선장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뭘 알고 있었냐? 이 교신이 진도와 그 이전에 서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조작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교신을 제주화한 걸로 교신록이 정리될 줄 알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뻔히 무전기 돌리면 되는데 그 뻔히 아는 사람이. 이 양반은 적어도 해경이 그 교신록을 그런 식으로 조작할 거를 안 상태에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뒤를, 스토리를 맞춰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시나리오에 맞춰서. 말이 안 되는 해명이긴 하나,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다면, 일반인들은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VH 우선기를 언제 봐. 검찰도 몰라요, 잘. 안 봤으니까. 근데 그런 해명을 저는 먼저 달려가서 입을 맞추는 과정에서 짰다 라고 강력하게 추론하는 바예요. 교신 기록이 21일이나 22일에 나오지 않나요? 5일 후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사고가 16일이면. 그렇죠. 그 교신 기록 나중에 나오는데 이 인터뷰는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변호사의 면담은 그 전에 또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 시나리오가 입력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시나리오가 입력될 시점은 아마도 첫날 두 번째 날이 아니었을까 추정하는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보험사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월호는 100% 전손 처리될 것이므로 손주가 보험금 113억을 받게 된다. 전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선사 측에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7번 정도라고 검찰에서는 발표했는데 7번 정도의 그 다급한 와중에 선사의 통화 또는 9시 30분에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화물을 그때 축소하려고 하다가 잡힌
화물 축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AIS의 항적표,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선사 측에 과실이 없어야 혹은 최소화되어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가 높아진다. 이런 인과관계가 아닐까 졸라 강력하게 추론하는 바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재구성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관점 하에서 배가 보건력을 어느 시점에 상실했어요. 그리고 선사는 어느 순간 그렇다면 배를 포기하자고 합니다. 배라고 하는 물건은 포기를 해도 보험금이 때로는 그 배값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청해진의 전신이었던 회사에서 배값보다 높은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과실 축소나 제거에 집중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경의 고위직이어야 되겠죠. 이 정도면 누군가하고 연락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선원들을 먼저 빼서 그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입맞출 기회를 누군가가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경 역시 이 과정 중에 단순히 관제를 실패한 게 아니라 진입했는데 못 봤다든가 이게 아니라 이 초기에 재빨리 가고 재빨리 구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는 와중에서 300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 과실을 완전히 숨기지 않으면 자기들도 큰일 나는 겁니다. 해경 입장에서도. 저는 이 과정에서 둘이 공범의 정도가 점점 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해경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첫 구조종에게 야 일단 선장 선원부터 빼와 말할 권한을 가진 누군가, 그러면 승객들을 다 죽일 바랐단 말이냐, 구조종 사람들이나 혹은 그 해경 간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실제 해수부의 첫날 우왕좌왕하는 그 채널 A의 쭉 찍은 장면을 보다 보면 한쪽 구석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 선박, 이런 모양의 선박은 금방 침몰하지 않는다고 자기들끼리 막 설계도 놓고 막 얘기도 하고 있어요. 회의를 어수선하게 하는 와중에 이렇게 빨리 가라앉을 줄 몰랐던 게 아닐까. 실제 첫 구조종이 도착하고 어선들도 오고 헬기도 오고 유조선, 특히 유조선의 구조에 아주 적합한 배라고 해요. 왜냐하면 배 높이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 그냥 건질 수 있답니다. 바로 다 왔으니까 일단 니네들은 데리고 그 배가 구출할 수 있는 정도 사람 데리고 바로 돌아와. 근데 이 배가 생각보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침몰해버린 거죠. 실제로 벌어진 일은 모든 걸 누군가 다 기획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각자의 욕망으로 각자의 과실을 줄이고 각자의 피해를 줄이고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레이어의 1차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의문이 또 있는데, 만약에 그 해운사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꾸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꾸몄다는 게 아니죠. 벌어진 일에 대응한 거라고 난 본 거지, 지금. 벌어진 일에 대응. 근데 보험사가 그러면은 지금 118억이라는 그 돈을 받게 되는 게 확실한 건가요? 아니죠. 그건 이제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사건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사람 다 구출됐어요. 배만 뽕 가라앉았어요. 그 과정에 이제 해경도 구출 잘했어요. 다. 해경도 막 칭찬받고, 배만 가라앉은 거 아니야. 화물주들한테는 화물 그 손실 보상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배는, 세월호는 실제 그 이전에 팔려고 내놨었어요. 그리고 이 선박 보험금의 액수가 배 산 가격하고 거의 똑같아요. 본전 뽑는 거지. 조금 황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네. 이 회사와 관련된 배가 이전에 세 척이 가라앉습니다. 한강 유람선에서 사고가 그렇죠. 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인천 연안을 오가는 배 2대가 전소가 되고 침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더 배값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말하려면 말이죠. 사실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보험 사기예요. 그냥 이렇게 많은 인원이, 더군다나 아이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는 이건 선박 보험 사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 유착관계는 전혀 안 막혀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 평생 AIS 항적 기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빈틈 몇 가지 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그 빈틈은 김보엽 기자와 함께 열심히 취재해서. 이거는 취재로 할 일이 아니고요. 이건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를 안 할지도 모르니까 조사하도록 압박하는데 김보엽 기자가 여태 40대 중반이 되도록 쌓아온 기자로서의 노하우와 그 열정, 커넥션, 전문 지식, 영국에 가기 전에 꼭 남기고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취재 결과를, 그런 의견을 저한테 필요하게 했었는데, 다음 시간이 될지 그 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빠뜨린 부분 하나를 보강해서 다시 이 앞에 시나리오는 채워놓도록 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딴지 마켓에서 가장 높은 평점과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상품, 유해화학 성분이 없는 약산성 식물 성분의 백그린 투쓰리 샴푸입니다.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라면 딱 23일만 써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도 있습니다. 딴지마켓 최고의 히트 상품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은하계 최저가에 검증된 상품 아로니아 진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 특별 할인된 가격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서두르시라.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정도면 잘하고 있구만. 아, 진짜 답답해요. 생각이라는 걸 하시는 건지. 그분들은 젊은 시절에도 그렇게 답답했을까요?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왜 나의 오름과 그들의 오름은 다른 걸까요? 그건 바로 정치나 종교, 문화보다 더 강한 바른 마음 때문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눈멀게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뭉치게도 하는 힘. 뉴욕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 조너선 하이트가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도덕의 강력한 힘을 파헤칩니다. 테드 강의 300만 조회를 기록한 명강의. 조너선 하이트의 책 바른 마음. 전국 주요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침몰 이후 언딘 어떻게 한 거냐 이거죠. 근데 저는 두 번째 파트는 다 오늘 정리 못하고 앞부분 도입부만 할 예정인데, 자, 제가 이상한 대목은 이겁니다. 언딘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이거예요. 지금 언딘이 이런 인터뷰를 어느 날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인터뷰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해경과 정부도 우리를 버린 것 같다, 우리도 희생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사를 보자마자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얘들이 이제 빠져나가는구나. 언딘 사장의 인터뷰가 네이버 포털 탑에 뜹니다. 해경에 거듭된 언딘 칭찬 우리도 이해 못해 하면서, 이 네이버 정도의 포털 탑에 이렇게 이 업체의 변명, 해명이 뜬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유 회장 일가 보세요. 그들도 그들 나름에 뭔가 할 말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근데 거기는 아들 삼형제까지 전부 다 체포하려고 하잖아요. 그들의 해명이나 변명을 풀로 이렇게 포털 탑에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더욱 골 때리는 것은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내가 거짓말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정부가 언딘을 벌였으면요, 지금 그 그룹 정도의 규모도 산산조각이 나는데 언딘처럼 조그만 기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멀쩡하게 빠져나간단 말이죠.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용 중에 처음에는 다 구도된 줄 알고 인양하러 갔던 것이다. 자기는 인양업체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전원구조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나 인양하러 가면 되겠구나 하고 인양하러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이용한 거짓말인데, 첫날 이미 청해진에 해경에서 전화가 왔다잖아요. 전화가 왔고, 네. 그리고 청해진 쪽에서 언딘에 전화했더니 전화 올 줄 이미 알고 있었다잖아요. 그리고 언딘 최초 계약서를 보면요, 구호, 군안이 둘 다 있어요. 구호와 군안 모두를 독점합니다. 군안은 배를 건지는 거고요. 구호는 물건한테 하나요? 사람을 구호하는 거예요. 구조.
구호, 군안 모두 독점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양하러 갔다는 건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차량 사고가 나면 레카 차들이 몰려들듯이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군안 업체들이 달려가는데 언딘도 그중 하나였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언딘 이외에 어떤 업체도 해경이 부르지 않았고 언딘 외에 어떤 업체도 군안 업체도 그 현장에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 해경과 해군 모두 멘붕 상태나 다름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했다는 거지. 이 논리에. 이 주장의 이유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한겨레에서 헤어로 관련해서 했던 특종 중에 가장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국방부조차도 해군조차도 언론에 밀렸다. 근데 그 해군의 SSU 요원들이 첫 번째로 한 게 뭐였냐면 세월호의 하잠색 가이드라인 인도선 그걸 해군이 처음에 해경도 못하고 있을 때 처음 설치한 거예요. 멘붕 상태가 다름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걸 첫 설치한 곳이 해군이었어요. 근데 얘는 6시에 그걸 설치하고 나서 6시 35분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해경이 못 들어가게 하긴 이유는 언론이 들어가야 한다고. 근데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자, 멘붕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거는 민중의 소리에서 취재한 겁니다. 그날 16일 날 언딘에서 집에서 쉬고 있던 소속 잠수사가 늦게 전화를 받고 경기도에서 자기차 타고 진도까지 내려가고 있었대요. 그때. 그 다음 날도 언딘에서 투입된 잠수사는 2명밖에 없었어요. 현장 지원 인력 3명, 총 5명밖에 투입이 안 됐어요. 언딘에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사, 청해진과 구두 계약을 하고 왔다니까 해경으로서도 마침 잘 됐다고 여긴 것 같다. 해경이 몰랐다 이거지. 해경으로부터 연락 받았다는데 청해진에서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그리고 국내 군안업체들 대부분이 왜 니네가 됐냐. 대부분 영세한데 우리가 제일 크고 국제군안협회 정혜원이라는 대표성 때문에 들어간 거다. 이 이야기는 사실 많은 곳에서 얘기했죠. ISU는 이익단체일 뿐이고 ISU 회원이어야 입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법도 없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즈음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독점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서입니다. 신사인에 보도됐던 여객선 세월호에 대해 군안 구호 용역 및 기타 기술 지원 일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것을 합의한다. 다 먹은 거예요, 그냥. 몽땅. 언딘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언딘의 모 이사가 왜 하필 니네냐? 그랬더니 우리는 원래 구조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데 대형 참사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발전기 설치 운영 모습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알아서 그래서 참여하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알아? 그러나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나중에 해양안전국에서 얘기를 하죠. 해경에게 니네가 계속 말하고 있는 정조시간 때 그거 틀렸다고. 맨날 정조시간 얘기했잖아요. 네. 물살이 빨라서 정조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아니라고. 뭘 알아? 정조시간도 모르면서 그 지역을 잘 알아서 참여했다는 것도 그 조류 발전기를 설치한 어딘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모르겠으나 구조를 할 수 있는 제반 지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5일 동안이나 그렇게 떠들어댔던 정조시간을 잘못 알았을 리가 없죠. 그리고 실제 이거는 해양안전국이었던가요? 제 기억에 해양안전국이 같은데 거기서 알려주기 전엔 몰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5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입으로는 정조시간이고 입으로는 물살이 빨라서 안 되고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얘기 끊임없이 했잖아요. 전 국민이 다 들었어. 틀렸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열심히 만들어냈는데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겁니다. 사실과 같은 거 하나 있는데요. 해경 요청으로 구조작업까지 참여했다. 아, 네. 살짝 예리했고요. 언딘이 사실대로 다 얘기하지 않는다. 혹은 불리한 걸 숨긴다. 혹은 변명을 한다. 이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기업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삼성도 거짓말하고요. 현대도 거짓말하고요.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일개 업체가 이렇게 큰 사건, 사실은 구조 지연에 일정 정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개 업체의 변명을 왜 포탈이 실어 날라주지? 왜? 누가 이들에게 출구 전략 퇴로를 열어주는가? 왜? 이런 소규모 업체가 이런 정도의 일에 연루돼서 유착관계가 그런 의혹이 드러났으면 막 산산조각이 났어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당장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야 해야 돼요. 교체됐어야 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업체는 말이죠. 2007년까지 한 해 매출이 5억이었어요. 자, 2010년의 기업 평가 기준 찾아보니까 CCC 마이너예요.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정부 기금이 투자됩니다. 왜? 그리고 해경과 언딘의 유착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해양구조협회 있잖아요. 해양구조협회. 해양구조협회 회원이 2,000명이고 뭐 해양구조를 잘 하기 위해서 군한 업체와 그 관계기관들이 다 뭉친 협회예요. 자원협회인 거죠. 네, 해경 건물에 있어 이게.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2,000명이나 회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업체에 언딘 이외에 국내 군한 업체는 몇 개나 가입돼 있나? 난 다 돼 있는 줄 알았어. 소위 모든 군한 업체를 다 아우러야 그 민간의 참여를 도모하고 군한 업체가 민간의 기술을 빌려서 해경이 재빨리 구조하고 뭐 이런 이유 아닙니까? 그런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군한 업체가 언딘을 제외하고 3개가 있어요. 딱. 그리고 언딘만 부총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회는 적어도 군안에 관한 한 언딘을 위한 거예요. 군안 업체는 몇 개가 있나요? 대략?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30몇 개까지는 제가 찾았어요. 그럼 30개가 넘겠지 뭐. 내가 찾은 것만 30 몇 개니까. 인양, 군안 쳐봐요 막.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이 언딘을 하다 보면 아무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관련해서는. 그리고 어떤 자료도 아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좀 받아보라고 해도 어떤 자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더 어디까지 진도를 빼서 두 번째 레이어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는 그 지연이 언딘의 상업적 이익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얘기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언딘은 무사히 빠져나가는가? 그리고 왜 갑자기 인양을 중국 업체한테 준다고 하는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인양 업체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도 해양과이기 때문에 이 군한 업체의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도 유명해요. 근데 어디로 결정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갑자기 중국으로 간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왜 중국으로 가냐고, 씨발. 왜 중국이지? 언딘이 손 떼겠다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언딘이 이제 이렇게까지 의혹이 불거지니까 손을 떼겠다고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왜 중국이냐고. 이런 일에 아무 생각 없이 벌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겠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언딘에 관해서는. 그래서 정리를 아직 못했어요. 언딘이 한 얘기 중에 옳은 얘기도 있잖아요. 구조는 원래 정부의 몫이다. 해군과 해경이 구조를 해야지 우리는 구조하는 업체가 아니다. 근데 왜 구호 계약을 독점을 맺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뒤에 빠지면서 하는 변명들인데 처음에는 군안, 구호 다 독점이었어요. 그리고 구호가 구조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사람을 구조하는 게 아니라고 또 해명을 하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말이 안 되죠. 사전에 찾아보세요. 구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 물건을 구호합니까? 여하간 첫 번째 레이어는 그런 결탁이 있었고 그런 과오와 그런 거짓말들이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레이어에 이어서는 분명히 언딘이 문제가 많고 해명도 거짓말인데 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보엽 기자와 함께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이해해서 두 번째를 채우고요.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꼭 짚어야 되죠. 사실 이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온갖 음모론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것조차 음모론이라고 주장하지만 알바들은 음모론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 관련해서 하나 덧붙이면 오늘 이제 내일치 신문으로 나올 얘기인데 미국이나 전 세계 일하고 있는 한국인 출신 학자 플러스 거기에 성명을 냈는데 외국인들도 동참을 해서 1000명이 넘는 1073분의 학자들이 성명서를 냅니다. 이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자성을 촉구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몇 가지, 5가지 요구를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사건은 정부한테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렇죠. 청와대와 대통령도 정부를 제대로 관장하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복마절이 있었다고 칩시다. 업체와 해경 일부가 유착을 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폭주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한테 줬죠. 국민들이 위임했어요. 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대통령이 누구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고.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보다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YTN에서 북한 요새 뉴스 많이 내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여기저기서 북한 뉴스 안 통하죠. 무인기 얘기 막 나오는데 무인기에 대해 의혹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그래 북한 거라고 해! 관심 없다고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안 먹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김정은 1인자 그러면서 북한의 2인자가 누구냐 하는 뉴스를 막 길게 하고 있었어요. 북한의 2인자 막 심각하게 북한 전문가가 나와서 종편 채널에서 한참 동안 제가 그걸 보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야, 북한 2인자가 무슨 상관이냐. 1인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응? 북한 2인자 알아서 뭐 하게. 그런 생각을 진짜로 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거짓말 2부는 말이죠. 저희가 빠뜨린 부분의 의문들을 메워보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인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까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두 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길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서명을 하고, 어떤 분들은 돈을 모으고, 어떤 분들은 조문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언론인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받아쓰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세히 받아쓰기가 또 따로 있어요. 아무튼 이 사건이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게 거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밝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금방 잊혀지게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물론 여러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 중에서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고 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반에 막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라디오, 텔레비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제발 기적이 있기만을. 그런 라디오 진행자들 다 까까거리고 웃고 있어요,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슬퍼하고 막 울고 나면 내가 할 바를 다 한 것 같아요.
한 구석에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내가 이렇게까지 슬퍼했으면 자기 할 바를 다 한 것 같고 죄의식도 좀 덜어지고 일단락이 되는 게 있죠, 감정적으로. 조문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사실 슬프거든요, 굉장히. 저도 이 구조 동영상을 수백 번씩 봤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나 없나 보려고. 근데 볼 때마다 그 배에 사람들이 있잖아, 애들이. 그리고 그걸 찍었을 상황에서는 애들이 다시는 못 나올 줄 몰랐잖아요. 기분이 이상해요, 그걸 볼 때마다, 큰 화면으로. 그리고 이제 길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제 입장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슬퍼하거나 조문하거나 또는 길거리로 나가는 건 내 방식이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저는 모두가 각자의 선택이지만 의문하기를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저 나름의 김어준의 추모 방식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